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이 자기 총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안 위원장은 잠시 뒤 10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잠시 후 5분 뒤쯤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합니다. 예. 어제 당선인과 독대 자리에서 당선인이 6일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잠시 후 어떤 거취를 표명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총리직으로는 이제 지원을 안 하시고 예. 당으로 복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1년 후에 예상되는 당권에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이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원래 행정 경험을 갖고 본인이 일로서 좀 검증받고 싶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이 대선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을 맡고 바로 이제 총리로 입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제 당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이런 결정이, 인수위원장의 결정이 향후에 본인의 5년 후에 대권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합당 절차가 좀 진행 중인데 네.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빠져 있으면서 사실 국민의당이 세력이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까지 만약에 지금 인수위원장 빠져 있고 국무총리로 빠지면 나머지 있는 그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어왔던 국회의원과 이 당원들을 사실 지켜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입장을 그분들과 함께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천거해서 확실한 이제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에서 총리로 직행할지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아마 그게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당선인하고의 약속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당선인도 표현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얘기해왔던 것처럼 행정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행정 경험이라고 하는 게 총리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위나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제일 1순위에 놓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을 고려할 때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주느냐, 그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책임 총리제로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을 만약에 배척하고 다른 총리를 내정할 경우에, 지명할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 백지 신탁 문제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국민의당에서 인사들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사들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 그걸 챙겨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일 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대권 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일종의 공적을 쌓아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당에 자기 세력을 만들 필요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총리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인수위원장직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윤 당선인 측은 오늘 오전에 총리 인선 지금부터 속도를 낸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동안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방안, 이렇게 여러 방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우선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첫 번째 총리의 관건은 결국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겠다면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동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손을 들어서 대선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 경험에 대한 의사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마평에는 올랐지만 공식적으로 그 테이블에 올려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마치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밀어내는 듯한 그 내부에 또 권력 싸움이 있는 듯한 모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향후의 첫 번째 총리는 국민 통합과 경제를 잘 챙기는 분으로 좀 해야겠다는 방향, 이 부분만을 명시했거든요. 그 방향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은 적합자인 것이거든요. 적임자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대 당의 어떤 통합, 그래서 국민의당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이런 부분에서의 국민 통합의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뭐 본인이 경제인이셨고 과학기술 분야의 경제적 식견과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조차도 그 국민 통합과 이 경제라는 두 가지 컨셉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분이었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네. 다른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물망에 오르면서 검증 테이블에서 아마 진지하게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총리 후보를 두고도 여러 하마평이 오르고 있고 예. 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재배수 압축 보고를 받았다, 5배수로 압축됐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사실 그 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만큼 믿기 어려운 보도가 없기는 예. 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특히 이제 총리 인사, 대통령 첫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몇 배수로 추천했다 하더라도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3배수로 압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다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예.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예, 예. 이렇게 3명으로 압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지금 당선인 측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국민통합에 우선을 두고 네. 그리고 국민통합과 함께 경제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제 드림팀이라는 게 총리를 경험이 있는 총리를 임명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총리랑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금융위원장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경제 관련되는 부처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 비중이 어디에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총리를 이번 주 중에 주말쯤에 당선인이 지명을 하게 된다면 네. 예. 정치인 출신 총리를 지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경제인 출신으로 좀 집중해서 조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 근데 그 그림에 따라서 밑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결 홀가분해진 상황에서 뭔가 총리 인선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느 정도 압축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 당선인이 경제를 강조를 하면서 통합보다는 경제에 좀 더 방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가는 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뭐 이미 올리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몇 %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올리게 되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시장에 있는 통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통화를 빨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경기 침체가 뒤따라가는 부담이 따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뭐 부동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반응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를 굉장히 능숙하게 운영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당선인이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런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먼저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화가 되고
그게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달 정도가 갈 텐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지지를 못 받고 취임을 하는 이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감안해서라도 아마 경제 민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좀 원만하게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총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경제통 총리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경제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인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 이런 것들이 현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결국 이제 성장률을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률을 확보할 것인가 해서 과연 이제 재정 정책의 문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 정책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경제를 살리면서도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또 국민들 피부로 닿는 어떤 조세 문제 이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심했던 불만 요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들의 예민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다뤄줄 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고 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이제 국민 통합과 어떤 경제 성장이란 두 개의 축으로 볼 때 이게 경제 성장이 당연히 선수인이 축이고요. 국민 통합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잘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단합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갖춰질 수가 있어요.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더 갈라지고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1순위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부분은 아무래도 그 국민 통합 같은 경우는 실체적인 어떤 상황을 증명해내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 예를 들면 신임 총리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전북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셨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통합적 메시지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직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능력 있고 깨끗한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할 것이라고 했고 행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 당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말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분간 당과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당 통합 과정에서 뭐 당 지도부가 된다거나 이런 뜻은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설까지 나온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뭐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이 총리직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당선인한테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네. 조각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학기술 분과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애착도 있고 또 공동정부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사실상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장관은 본인이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사검증이나 여러 가지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는 대신에 장관 몇 자리는 아마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6월인데 그러면 내년에 당권 도전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1년 뒤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상당히 내공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바로 즉답하지 않고 여운을 또 남기는 오늘 뭐 여러 대목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뭐 안철수 위원장 얘기대로 이게 뭐 1년 후에 그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구도로 펼쳐질지 예를 들어 합당 과정이 또 어떻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며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합당된 그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가져올지에 따라서 당 지도부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패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의 상황을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대적으로 승리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약간의 좀 뭐 여러 개 갈등들도 있지만 그런 걸 잘 해결해 나가면 본인이 또 당대표에 또 도전하는 상황이 두 번에 연속해서 도전하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의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일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 그리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두 축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게 본인이 이제 국무총리를 이제 그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면 사실 다른 사람을 첨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그 강요에 대한 어떤 재청권이 총리에게 있지만 그걸 임명받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되게 어렵고 남을 챙겨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리더는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좀 포기하고 남을 챙길 때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충실했다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하면서 우리 대중정당의 모습을 바꿔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 정리는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국무총리직은 고사를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내각 구성에는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제 산술적으로 숫자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인수위원회 24명 같은 경우는 3분의 1로 한 8명이 딱 거의 비중을 두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내각 같은 경우에 이제 장관을 구성하는 문제는 복수의 추천이 여러 분야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대로 뭐 18개 뭐 장관에 대해서 여러 분을 다 추천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정당에서도 추천이 들어올 거고 또 선거를 했던 여러 이제 그 선대위원장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추천 오면 이게 복잡하게 이제 복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몇 명 됐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 상황을 보면 어제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인 사법 분야 공약 반대로 미뤄졌던 게 어제 진행이 된 건데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일정 부분 공감을 또 표하는 걸로 보여요. 뭐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골자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권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역할을 또 법무부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좀 무위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그동안에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한 건 맞으니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나 법무부에서 명시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오히려 더 많은 검찰권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과연 방향으로 맞는 것이냐 좀 우려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 검찰 공화국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검찰이 만약에 예산 편성권도 갖고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도 지금 무위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 외에도 뭐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도 검찰이나 경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검찰이 제19 감싸기나 아니면 정치 수사를 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반발도 상당히 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아무것도 안 둔 상태에서 그냥 검찰한테 권력을 쥐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 개정 문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법 개정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훈령만 바꿔가지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럼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좀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검찰을 손대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을 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순수성이 더 오히려 부각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역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더 편하게 검찰개혁 법안들을 추진할 명분을 쥐어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평론가는 이렇게 사법 공약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주시는데 법 개정 가능할까요, 이 부분?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시절에 이야기했던 공약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 지휘권의 폐지 문제라든가 예산에 이제 독립 편성권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추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래 사문화되어 있던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이제 많이 발동을 하면서 분란이 있었고 사실 국민들께서 수사 지휘권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하면서 도대체 이 수사 지휘권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현재 있는 권력이 있고 검찰이 있다고 할 때 검찰이 현재의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잘 움직여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현재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뭐 통제를 하려고 할 때 잘 먹히지 않을 때 이제 수사지휘권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검찰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그 국회에서 폐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훈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엄격하게 수사지휘권을 만약에 발동할 때는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 공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그 독자 어떤 예산권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개 외청 중에서 독자 예산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유일하게 이제 검찰인데 검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청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법무부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검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중립성과 독립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산 같은 경우도 독립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 국민이 제일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뭐 예를 들어 정당의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본연의 일을 해라.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에서 이 죄가 있다면 당연히 이걸 기소하고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권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인데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가지고 자꾸 법무부에서 검찰을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가지고 이제 핸들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엔 좀 바꿔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새 정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합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의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의제에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도 아닌 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한 명 임명하면은 검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그 최소한의 장치이고 예산 편성도 그 최소한의 장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포기해버린다고 하면은 그럼 검찰은 누가 통제합니까? 검찰은 늘 선합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이 이미 된 건데요. 정권 초기에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하다가 정권 말기에 힘 빠진 것 같으면 칼들이 되는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은 국정원도 개혁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개혁해본 적도 없는 조직이에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검사 그만두고 나면
다시 또 로펌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권 챙기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는데 정관 예우가 반복돼 왔는데 그런 일들로 다시 되돌아가자 위험할 수 있다.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랬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오만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는 오로지 검사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검사장을 선출을 한다거나 검사장 혹시 지방검찰총장도 역시 만약에 선출제로 바꾼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통제 수단마저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과거 정권하고 왜 검찰이 서로 간에 큰 갈등 없이 유지돼 왔습니까? 관계가. 그거는 암묵적으로 뭔가 소통하기는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검찰도 정권과 관련해서 암묵적으로 뭔가 묵인해 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알아서 잘할 가능성도 있고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빛만 주고받아도 서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검찰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